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언론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출은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당연하죠. 여기에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아파트 시세와 정말로 큰 연관이 있는 대출들이죠. 최근 이 세 가지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제 3% 중후반 바라보고 있죠. 신용대출 금리는 4%대, 3%대를 이제 찾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3%대가 일반화가 됐어요. 자, 왜 이렇게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냐? 대한민국에서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린 것도 있지만 이미 채권 시장이 대한민국 기준금리 1.75%까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정부의 대출 규제도 겹쳐지면서 대출 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론들이 유독 주목하는 대출 금리가 있어요.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승 관련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전세대출 이자 차라리 월세가 낫겠다. 자, 집주인한테 100만 원씩 월세 내는 게 낫다. 이례적 현상. 또 어떤 기사 보니까 서울 세입자 주머니 사정 갈수록 팍팍 작년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 역대 최다. 대부분 월세 비율 증가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로 전세 대출 금리가 상승을 했고 높아진 전세값과 대출 이자가 증가를 하면서 서민들은 월세살이로 내몰렸다. 이런 기사들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아는 언론들의 부동산 관련 보도는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기사는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보통 서민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기사는요, 대부분 숨은 의도가 보였다는 거죠. 대부분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하거나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띄우려고 하거나 이런 목적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월세 증가 기사는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보였다는 거죠. 자, 하지만 재밌는 것은요, 전세 대출 금리 치솟기 전에 이미 반전세 비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언제부터? 2020년 8월부터 수직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죠. 현재 아파트 반전세 거래 비중은 42%예요. 자, 작년 11월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진 않거든요. 주로 이 반전세 거래 비중은요, 정부의 정책 비난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월세가 늘어났다고 올해 8월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전세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반전세 비율이 늘어났다고 해요. 자꾸 저금리의 결과물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해석해서 기사를 만들어내는데 신기하게 모든 언론사가 같은 의견을 내요. 이거 뒤에서 누가 기사 내라고 시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류의 기사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월세 수입 목적으로는 상당히 부적합한 투자 상품입니다. 자, 리센치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아파트가 26억입니다. 자, 월세를 내놓을 경우에 1억에 한 3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자,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1.68%입니다. 자, 1.68% 지금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도 낮죠. 자, 그런데 보유세나 중개수수료, 소득세를 감안하면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자 대부분은요, 자산가치 상승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매매값 상승이지 월세 수입이 아니거든요. 자, 매매가 상승을 목표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냥 월세 수입이 어쩌다 딸려오는 개념이지 이것이 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왜 아파트를 반전세나 월세로 놓을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에 6억 아파트를 전세 3억 끼고 갭투자 3억으로 투자했어요. 자, 그런데 시세가 15억이 되고 전세가 7억이 됐습니다. 이 전세금 7억 받으면 4억이 남잖아요. 이것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오래 보유한 투자자에게 높아진 전세값이 여유 자금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자금을 일반적으로 은행에다 넣어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동안 은행 정기예금이 1% 초반 수준이었고 2020년 하반기에는 1년 정기예금 금리가 0.8% 수준밖에 안 됐어요.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이자로는 예금을 못 맡긴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금금리는 기본적으로 전세 시장의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내가 월세 내놓고 싶다고 나가냐? 원래는 잘 안 나가요. 세입자들은 월세 대신 전세를 더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갭 투자자가 늘어난 거예요. 어떤 갭 투자? 무갭 투자를 해서 나는 집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 주택을 올인해서 매수하는 30대 투자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1주택 갭 투자자는 어디 거주해야 돼요? 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하나, 해외 장기 거주자가 대거 입국을 하면서 잠깐 거주할 집으로 월세집을 선호를 했던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약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이 청약을 위해서 전세집을 빼고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주택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는 LTV 비율 40%가 적용되는 곳은 중도금 2회차를 잔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빼서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반전세를 선호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월세 비율 증가는요, 결국 초저금리의 산물이에요. 자,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월세가 나간 것도 결국에는 초저금리에서 일어났던 산물이었다는 이거죠. 자, 임대인에게 만족할 만한 예금금리를 제시하면요, 전세 매물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요. 그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갭 투자자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 월세 내면서까지 투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자, 솔직히 집주인 입장에서 반전세가 유리할까요? 월세가 유리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월세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소득세법에서는 전세를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해요. 2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전세를 놓는 주택 소유자한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측면에서 전세가 더 편해요. 왜냐면 월세는 1년 단위 계약이고요. 세입자도 되게 자주 바뀌어요. 월세를 내면서까지 들어온 사람은 장기 거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 구하려고 그러는데 전세보다 월세 세입자 구하기는 훨씬 어렵죠. 도배 등의 부담, 그리고 자주 계약을 하다 보니까 복비 부담도 적지 않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주목적인 시세 차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전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해진 이자만, 예금 이자만 잘 준다면요, 수요는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전세 매물 증가를 부르는 최소한의 예금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바로 은행권 1년 정기 예금금리 2%는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부활 기준으로 봐요. 자, 2017년 11월에 기준금리를 1.5%로 올리니까 기사가 어떻게 나왔다? 전세 부활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예금을 선호하고 다시 전세 매물 증가세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언론들은 왜 전세대출 금리 상승의 부작용을 강조할까요? 바로 전세자금 대출과 부동산 매매 시장의 연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고가주택의 전세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고가주택 전세 시세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갭비용 상승, 수요 감소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죠. 실제 금융권의 전세 대출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어요. 일단 금리 자체도 많이 올라간 건 아실 거고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소득 거의 안 보고 원하는 만큼 전세 자금 대출 다 됐는데 지금은 좀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걸로 바뀌어서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셋집 알아보다가 한도가 많이 줄어든 거하고 계약 취소한 분들 꽤 많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입자의 90% 이상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업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세 보러 오는 사람 15명 중 14명은 전세 대출 되냐고 물어본다고요. 그 정도로 전세 대출 의존도가 높은 게 지금 전세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은 침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단순하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만 감소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는 못 건든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갭 투자자는요, 전세값 하락 시기에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전세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값 하락만큼 매매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거래 급감입니다. 솔직히 없어도 너무 없죠. 자,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20일 기준으로 1013건이 등록됐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은 11월 거래량보다 적은 1100건에서 1200건이 등록될 것 같아요. 자, 올해 1월 거래량도요. 11월과 12월 거래량 사이 중간 정도를 기록할 것 같거든요. 한 12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000건대라는 건요.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접근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 2024년 1분기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좀 기회가 올 겁니다. 위기가 오기 때문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쇼킹 부동산은 거꾸로 투자하는 방송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요, 하락과 상승 흐름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붕괴 이후 다시 반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투자할 경우에 원칙도 같이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교과서에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